장마 때문에 올 지금 여름까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올 장마가 너무 길어요. 너무 많은 쌤. 오프닝 너무 기셔가지고 제가 인사가 장마만 긴 게 아니라 오프닝도 길어요. 시원시원한 아이스. 아이스 커피. 특별 스페셜. 쌤이 여기 앉는 거 되게 어색하네 아직도. 아주 고생. 저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아니 저는 왜 불편하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편한데. 가당치 않은 라이벌의식.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 장마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물폭탄, 그렇죠. 그리고 인명피해도 되게 많았고 어디 가서 뭐 휴가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이재민들이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고 그분들 인터뷰가 돌아가서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고 네. 더 걱정이다. 휴가를 음. 그런 복구 현장에 가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로. 이슈시다 팀이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을 것 하죠. 같아요. 좋아요. 네. 이재민들께 많은 위로와 또 힘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본론 내용으로 좀 들어갈 텐데 세아 씨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이슈 어떤 점을 좀? 떨래? 정말 부들부들 안이 떨 수가 없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문제가 뉴스의 연일 화제였죠.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던 뉴스였는데요. 보호하는 동물을 안락사 시키기가 뭐한다고 다른 개 육견 농장이라 좋다고. 식욕 그래서 개고기 파는 농장이요? 예, 개 소이거든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보였습니다. 일이죠. 보호하라고 하니까 도축장에 보낸 거죠 결국은. 지자체에서 보조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기견 보호소를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반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인구는 많아졌지만 네. 아직도 반려 인구에 걸맞는 그 뭐 철학이라든지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실태를 최근에 우리 지역 정읍의 한 사례를 통해서 그 정읍뿐만 뉴스가 아니라 뉴스 보니까 임실, 예. 순창 이런 데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집 근처에서 유기견을 발견했거든요. 음. 어린 강아지예요. 어린 네. 강아지를 이렇게 유기하고 가셨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해주는데 이 강아지는 다행히 그 발견하신 분이 너무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정말 참 럭키한 상황인데 보통은 유기하는 상황이 이제 많이 아픈 노견들, 그렇죠.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 이런 경우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동물 고래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쌤도 지금 며칠 전에 유기견 발견해서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 며칠 전 우리 집 근처 그 유기견을 찾았는데 네. 되게 불쌍한 친구예요. 네. 코도 다쳤고 귀도 무슨 피부병이 있으니까 얘가 딱 보면은 얘 뭘 분양받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우리 집에서 뭘 가져갔는데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얘도 아마 2살도 안 됐대요. 그래서 그 동물병원 가서 그 유기 신고했는데 혹시라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가 새로운 주인을 찾으라고 했어요. 저는 심지어 조금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과 동거할 수 있는 면허증 같은 면허제 같은 거 맞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기본적인 인성검사 혹은 적성검사, 그다음에 기초 소양교육,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 돼 있습니까를 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펫샵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분양받는 그런 느낌보다 유기견들을 입양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더불어 산다는 의미, 우리가 반려
인구, 반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반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이번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들 예를 들어서 신석정, 서정주, 최만식, 여기 또 이렇게 김혜강 등등 여러분들이 이 중앙문단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추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시도 늘상 오며가며 읽기도 하고 좋아오지 않는 9장 사람이 시를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업적이 있었다.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다니지 그거를 내가 머리에다 연도에다 기억을 못해. 그분이 친일 시인이라는 것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떻게 친일을 했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상상이 일제의 만행을 이만큼 칭송한 시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친일 행적을 두고서도 아직까지 도내 지역 문단에서는 김혜강을 친일 문학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두둔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친일 인사를 위한 변명과 반론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조롱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김혜강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16편의 자항시를 썼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분은 반민족적 그런 시를 천황에게 바쳤기 때문에 전주의 대표 공원인 전주 덕진공원 가장 좋은 자리에 시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도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철거까지 가능할까요? 철거해야죠.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예민해요. 이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친일을 한 건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친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가 이제 젊은 문인들의 생각이죠. 원로 쪽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 그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국가 책임이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이 시비에 대해서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덕진공원에 있는 김혜강 시비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 오래됐죠. 네. 그런데 지역 문단의 원로로 극진하게 모셔져 온 분이라서 네. 잘 이렇게 쉽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혜강 시인의 시를 놓고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자꾸 시비를 거냐 이런 입장이고 시비에 대해서 시비를 거냐. 그렇죠. 반대쪽 옹호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비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또 우리 세아 씨가 여기서 좀 장음과 단음만 구분했더라면 100% 제대로 장단음이 그러면 좀 차이가. 아나운서시니까 장단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입술이 약간 파르르 떨리셨어요 지금. 사전을 보시면 정확하게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김혜강 선생의 시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정확한 시비를 한번 가려주시죠. 자, 그래서 제가 김혜강 시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예.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시인 김혜강, 그는 누구인가? 빠밤. 자, 하계 시인. 1903년 출생이시고 본명이 김대준이세요. 근데 그가 광복 이후부터 타계하기 전까지 하계 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웠는데 그의 시를 보면 약간 이 순수시가 많아요. 자연을 이렇게 노래하고 자연을 관조하는 시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 하계 시인이다 보니까 이분의 시비 위에도 그 삼족조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붙여놨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이게 2009년도에 훼손이 됐는데 아직 범인은 안 잡혔는데 그 삼족조라는 그 어떤 그 새 형상의 그 돌 상이 같이 시비 위에 얹어져 있었거든요. 다리가 3개 있는 새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태양 속에 산다는 다리가 3개 달린 상상의 새를 이제 상족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위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훼손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높이가 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혹시 키 큰 쌤 아닐까? Do you know Sam 삼족조? 쌤은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아, 네. 맞네요. 일단 알리바이는 있어요. 네, 알리바이가. 자,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전북 문단을 이끌다. 이분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라북도 지부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세요. 예, 이분이 또 이 전북 문학상 그리고 전주 시장상을 또 수상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 작가 활동을 향토 작가로 쭉 하시면서 전라 도민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래. 그리고 이분이 다 작사하셨죠? 이분이 작사하신 각급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교가도 되게 많습니다. 교가도 많아요. 예. 시민의 노래는 작년에 그래서 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김혜강 시인이 친일 행적이 있는 시인인데 전 시민 노래를 폐지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고 친일 행적 논란 때문에 전 시민 노래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신 분이 한 70% 정도 됐고요. 설문 결과를 보고를 했고 2020년 3월 13일자 일부 개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문단을 이끌 정도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건 이분들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 이 김혜강 시비를 93년도에 지금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원로 문인분들의 대다수가 이분의 이분과 이제 후학이라고 직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시인 김혜강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빠밤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멘커님? 이제 네 편의 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와 비롯한 세 편의 시가 합쳐져서 친일의 이제 행위가 가담된 그 시들을 내놓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인데 제가 그 시가 굉장히 긴데 그 일부분만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반드시 죽음으로써 적 함대 주력을 경멸코야 말리라. 어버이에게도 동기에게도 알리지 않는 황근 흥패 중임을 두어 깨지고 저희는 나갑니다. 월광도 처창한 진주만 머리에 한 줌 호국의 꽃이 되어 흩어진 우리 해군혼의 정화인 아홉 장사여. 태평양상에 힘차게 펄럭이는 우길 승천의 깃발 아래 고요히 잠자는
아홉 장사의 영령이여 천고에 빛나는 불멸의 무훈과 함께 황궁만대 영원한 영광을 가슴 높이 찬양하오리. 이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역시 극명한 친일이죠. 친일 황구 우길 승천기도 나오면서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동조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많은 분들이 이 시가 가미가제 특공대를 기리는 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네, 요 가미가제 특공대는 일본이 이제 1941년 12월에 그 진주만을 기습한 이후에 패전의 기운이 드리울 때 이제 자살 특공대가 나온 거고요. 그게 가미가제고 여기는 지금 이 시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요.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기습할 때 그 어뢰가 달린 소형 잠수정을 타고 가서 그 진주만에 정박돼 있는 미군 함정들을 격침시키고 돌아오지 못한 그 잠수함 승조원들, 소형 잠수정 승조원들을 그분이 9분이셨으니까. 5척이 돌아오지 못했고 거기 승조원이 총 9명이었다. 이 시뿐만이 아니고 네 편이 대표적인 친일시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아름다운 태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1942년에 발표한 시예요. 그러면 첫 줄부터 국기를 손에 흔들며 어매의 등에 매달린 착한 내 아들 딸들 이렇게 시작하고 태양과 함께 커가는 태양은 아무래도 그 일장기의 그 빨간색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 1942년 상황에서 국기라고 하면 일본 일제 점령하니까 일장기겠죠. 일단 이것도 친일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줄거리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범아시아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일본과 손잡고 미국하고 동맹하지 말고 동아시아에 하루빨리 우리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참여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어라. 일본의 행동에 참여하라는 문구를 굳이 썼을까요?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었잖아요. 아시아 전체가 그 백인들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아시아인들끼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일본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그게 이제 대동아 공영권 주장이잖아요. 그 이념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호주에게 인도 민중에게 이런 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친일 이 행적이 드러난 작가의 시비가 전주 덕진공원에 세워졌는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해 주실 키맨을 모시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전라북도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일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의 일본식 표현, 그 이름에 관련해서 뭐 많은 뉴스의 인터뷰로 나오셨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역시 저희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키워드도 그런 맥락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해강의 시비의 철거 논란. 이 김해강 시인의 시비는 누가 언제 세운 겁니까? 1993년인가요? 그때인데 실제로 그때라면은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때예요. 막 이제 어떤 역사 정의나 친일 문제가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비를 세운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후배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에는 뭐 이 시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죠. 수백 편의 시를 썼잖아요. 그 중에 4편 들어가 있습니다. 많게 보는 분은 11편까지 본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네. 그 몇 편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 철거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 김해강만 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정주 얘기할 때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주옥 같은 정말 우리말을 살려가면서 토속어를 살려가면서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10편을 남겼는데 그거 몇 개 가지고 친일로 규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과거사의 면면을 다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김해강이나 서정주가 어떤 편에 섰었고 민족의 결정적 시기에 어떤 일을 했나 이것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죠. 뭐 1930년대에는 태양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일제 강점기 속에서 뭔가 이 새날을 맞는 뭐 우리 민족의 태양, 우리 민족의 어떤 새날을 기다리자 뭐 이런 시를 썼다 해서 저항시로 보는데 친일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항일 후친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친일 후항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친일 후항일은 친일파 등재에서 싹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과천선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뭐 도둑처럼 왔다고도 하고 아닌 밤중에 시루떡 먹는 격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1945년 8월 15일이 오지 않았다라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예. 이 친일신을 쓰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 다양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총칼을 들이고 써 해서 쓴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쓴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삼을 때 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일파입니다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네. 하나가 적극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성입니다. 반복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수부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장난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놈 참 시덥지 않은 놈이네, 싱거운 놈이네 이러지만은 자꾸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문매를 맞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저거 죽일 놈이네. 똑같은 거예요. 김해강 시인의 삶 속에서 시 속에서 예. 자발성과 적극성과 중복성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에요. 고학력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부안이동하거나 이래서 친일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연전연승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단 말입니다. 지금 사이판, 대만 뭐 이런 데 다 함락된단 말입니다. 말레이 반도까지 함락이 된단 말이에요.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럼 그렇게 이분들은 선택한 그렇게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천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는 지적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대동아 공영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황도 사상으로 무장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는 단체들을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더 저는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입니다. 그 김해강 시인의 그 4편의 친일시 중에서 사실 그건 시가 아니죠. 선동문이죠. 선동문. 특히나 아름다운 태양 같은 경우는 아이의 동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손에 그 일장기를 예. 들고. 지금 이게 시로 익힙니까? 이건 선동글이에요. 선동글. 그렇죠.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동아 전쟁에 나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일 문학인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2002년인가요? 예, 그때 예. 그 민족문제연구소하고 한국작가회의가 42명인가 선정할 때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2009년에 그 친일 인명사전이 처음 나올 때는 왜 빠졌던 거예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 숫자가 4,389명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을사늑약 이후 해방될 때까지 4,389명만 친일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친일 인명사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민의의 수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정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타협책입니다. 이게 면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 특히 문단의 지역 문단의 원로분들의 일관 예. 그 논지의 중요한 예. 근거 중에 하나가 예. 친일 인명사전에서도 빠졌지 않느냐. 네. 그 예. 친일 행각이 그렇죠. 경미해서 예. 이런 논거로 얘기하거든요. 김해강 시인과 관련 있는 분이 모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똑같은 우리 윤지용 패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봐라 친일 인명사전이 없으니까 친일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선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예초에 등재하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 등재 못 뛴 사람이 382명 정도 돼요. 이분들은 대부분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인명사전이 발간이 임박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정 정보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 처리할 때 정말 어찌 보면 말단, 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말단의 어떤 나치 조직원조차도 색출을 해가지고 끝까지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프랑스 나치 협력자 청사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언론인, 네.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에 대한 책임은 가혹할 만큼 그랬죠. 그렇게 철저했어요. 네. 총리였던 이 피에르 라발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이제 독일군이 물러가고 파리가 해방된 후에 총사령을 선고받으니까 감옥 안에서 약을 구해가지고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피에르 라발을 위세척을 하고 장세척을 해가지고요 살려냈어. 이 프랑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총살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게 놔둘 수도 없다. 민족 자살할 반역자. 권리도 없다 너에게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모리스 파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나치 부역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고 해방 이후에 프랑스에서 드골 정부에서 파리 경찰국장하고 하원은 지내고 그다음에 1980년대 장관을 하고 있다가 언론에서 이 폭로가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나치 부역 혐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81년부터 10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아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징역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런 걸 용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가 우리가 톨레랑스의 나라, 관용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용의 문화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이런 악에 대한 가혹할 만큼 철저한 응징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뭔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기반이 되니까 관용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드골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프랑스는 위세의 침입은 받을지언정 다시는 민족 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들을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데 우리 지나온 우리의 현대사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각 지방에서 온 생생한 그 고발장 이것부터 먼저 탈취하고 문서 탈취하고 반민특위의 기능을 일단 제거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학술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약간 암묵적으로 좀 얘기하지 말지. 뭐라 굳이 얘기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해방 이후 사실은 친일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예요. 맞아요. 문단으로 따지면 문단의 주류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독재와 가난에 허덕였잖아요. 맞아요. 민주주의 성숙도, 그다음에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이러면서 사회가 진일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려면은 이제 이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시 10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덕진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이 공원에 친일 행적이 있는 김해강 시인의 10위의 철거에 대한 논란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 시비가요 사실 덕진공원 안에서 제일 크기도 크고 위치도 제일 정문 거의 근처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전봉준 기념비보다도 이게 훨씬 좋은 위치를 옆에 있는 신석정 시인의 시비가 초라합니다. 네 그런 정도인데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좀 가릴 건 가리고 제대로 명명백백히 해서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900명이에요. 네.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이분들의 사당 다 세우고 한참 뒤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민한다 하더라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 더 커니 시일했던 사람들이 문학관도 있고 비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네. 이렇게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유지시키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실제로 이걸 알려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고 요즘 한참 뜨는 것 중에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두운 역사를 우리 학생들이 가서 보고 현장을 네. 가서 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는 하다. 네. 예, 전주시에서는 일단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후손들한테 알려서 교육적인 자료로 삼아야 된다.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김해강 12에 대한 그 안내문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인협회와 다른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뭐 이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재율 지부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또 문학에 대해서 또 친일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친일 정상과 이 역사에 관련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박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친일 문학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내재화해서 친일 문학을 했느냐? 강요를 했어요? 써라 이렇게? 당연하죠. 중일 전쟁 이후로는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없었거든요. 서정주 시인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 아마 날고 싶구나, 날고 싶어, 어린 숨 푹푹 내쉬어 이렇게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일본의 공군 뭐 이런 기념일을 기념으로 하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관한 시들이 여러 편 있는데요. 이건 반민족 행위를 넘어서 또 반인륜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서정주의 이 시 때문에. 일제 저항했던 신석정 시인이 우리 전주 분이시잖아요. 절필하는 것도 저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태건 시인님이 만약에 일제시대의 시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절필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회피하시는 거예요. 하트를 날. 아니 그 우리 박태건 시인님은 사실 저는